예, 전북 정읍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엽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지난 29일 단원고 황지연 학생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시신 인양의 소식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기에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기다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국민들, 심지어 유족, 실종자 가족들조차 지쳐가고 있는 듯합니다. 구조 실패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이 상황이 더욱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발을 빼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요,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시면서 그 세월호 유족들 보셨습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차 말씀을 들었지만 안타깝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차 국회에 오셨어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외면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그러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뭐 좀 위로라도 인사라도 하고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에 청와대에 초치를 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었고 그런 기회는 가졌고 그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적절치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엊그제 시정연설까지 보여준 대통령의 모습은 실로 제왕의 모습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참사 당일 회의 소집은 물론이고 대면 보고 한 번 없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의혹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실종자가 9명이나 되고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눈길 한번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방중을해서 개헌을 언급했을 때는 바로 다음 날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로 제왕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중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메시지를 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운항할 수도 없고 운항해서도 안 되는 배를 다니게 해준 해수부와 해피야,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손 놓고 바라만 보던 해경, 300여 명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는 것을 혼자만 몰랐던 대통령, 맞습니까? 혼자 몰랐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그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생겼는데 그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 있고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관심이 그 문제는 좀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와 해피아의 책임 인정합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몰의 원인은 해수부 해피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예, 침몰의 원인은 해수부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해경,
가천대 그 박형주 교수가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 또 농해수의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퇴선 명령 조치를 했더라면 전원이 10분 이내에 탈출이 가능했다. 들으셨죠? 네. 보고 받으셨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그날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세월호 구조에도 참여했던 장진홍 SSU 구조대장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구명조끼를 입어서 바다에다가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3시간 내지 5시간 이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면 다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뭘 말해주냐면은 전체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릴 수 있던 이 단순 사고를 304명의 생명을 바닷속에 수상시킨 대참사로 끌고 간 것은 정부가 구조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구조에 실패를 한 것이다. 정부 실패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의 실패, 구조하지 않은 거 인정합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또 1, 2, 3정 함정에 대해서 그때의 그 과오를 인정을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거의 뭐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해경이 뭐 안내방송 안 하는 거, 진입시도 안 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준석 선장이 심지어 물어봤어요. 9시 24분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탈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정부입니까? 알아서 해라. 하여튼 당시에 뭐 처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선장이나 선원들이 살인죄로 추궁을 받고 있죠. 네. 기소가 됐습니다. 네. 사형 내지 뭐 무기징역. 해경들은 무슨 죄의 책임을 물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합니다만 검찰에서 지금 수사 결과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유기치사죄 정도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이야기를 하고요. 안전행정부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가신다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물론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었겠지만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지요. 안전을 중시하겠다, 잘 챙기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를 굳이 요란법석을 떨으면서 안전행정부까지 바꿨는데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대처를 잘 못했죠. 이번에도 문책을 받고 있죠. 행정안전부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조직 개편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어요? 어디 청와대에서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때의 전문가들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급하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 법안을 개편되기 전이니까 현재 조직 업무, 인사 업무가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니 처음에 기한했냐, 만들었냐 이거요? 이 정부 지금 조직 개편안.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경 해체를 말씀하시면서 해경을 해체해서 총리실의 재난안전관리처로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개편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 과정은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정부안이 그렇게 만들어진 취지는 그 문제 조직의 담당 부서의 장관이 모른다라면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정부안 제출한 다음에 제가 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상세한 과정은 제가 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경이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 해경을 해체하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성급하고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책임 전가적인 저는 조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두는 처가 어떤 성격의 기구를 처로 둘 수 있습니까? 총리실에. 그 해경 해체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 대답을 네. 해주세요. 예. 처라는 기구, 총리실에 두는 처라는 기구는 어떤 성격, 어떤 내용의 기구를 처로 둘 수 있습니까? 뭐 집행기관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떻게요? 집행기관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집행기능은. 네. 아니, 분명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네, 집행기능은 명확하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둘 수 있는 처라는 것은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참모적인 기능을 허라고 두는 것이 처입니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습니다. 뭐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해경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참모적인 기능입니까? 집행적인 기능입니까? 집행적인 기능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둘 예. 수가 없어요. 정부 조직 원리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네. 그것은 뭐 장관께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조직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반대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소방이 왜 유탄을 맞이합니까? 이번에 재난안전 그 전체 컨트롤 타워를 설계를 하는데 소방방재청이 유탄을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만약에 소방구조대를 세월호에 접근을 시켰더라면은 해경처럼 그렇게 두지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진입해서라도 얼마든지 구조를 해냈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소방은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소방까지도 축소를 시켜가지고 총리실에 재난관리처 소속으로 집어넣는다? 외청에서 뭐 본부장 형태로 넣는다? 이것은 애꿎은 왜 소방까지도 유탄을 때리느냐? 그 소방방재청을 이번에 국가안전처에 소속시키는 것은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직과 연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정부가 그 5.19 대통령 담화에서 해경해체를 선언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조직 원리에 맞지 않다. 조직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의 그저 총리실 소속으로 놓으면은 뭐 격상이 되는 거다라는 아주 대외 국민용으로 만들어 놓은 대단히 졸속 작품이다. 더군다나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국민적인 사랑과 평판을 받고 있는 소방을 아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잘못된 조치다. 다시 한번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국무총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일사불란한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는 오히려 국무총리실에 소속시키는 부분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그런 방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헌법학을 전공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총리는 있으나만 하는 곳이죠. 우리나라는 부통령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망하는 겁니다. 그 총리실 소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기능이 죽는 거예요. 각부를 통할하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그 총리실에 소속시키는 그러니까 것이 두더라도 여러 부처에 해당이 되는, 관련이 되는 이런 참모적인 기능은 맞지만은 구조군안이라든지 해상경비와 같은 해경을 총리실 소속 처로 둔다. 이것은 완전히 기능을 더 격화시키고 다운시키는 그런 일이랍니다. 안전 분야가 사실은 각부에 배치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 네. 통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아무리 대통령이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해서 거기에 못 박지 마시고 제대로 지금이라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그 당시는 뭐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5월 19일 날은 제정신들이 다 아니었으니까 이제는 좀 차분하게 아무리 그때 그렇게 했어도 이제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진언을 드리기 바랍니다. 헌법상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정부 조직 법안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 장점이 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경도 그렇고 소방방재청도 그렇고 이번에 해체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과 역량이 더 강화된다는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총리 모시겠습니다.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구조의 핵심은 조기에 정확한 보고를 받고 또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죠. 네, 중요합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께는 어떻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저는 그날은 뭐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보고 드린 나중이라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대통령께는?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지시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고가 터졌는데 회의 소집은 고사하고 대면 보고 한 번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거는 대면 보고보다도 더 빠른 통화를 통해서 파악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선이나 구두 보고, 유선이나 이제 전화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서면 보고. 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청와대에서 보고하거나 국회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17차례 정도 보고를 받으셨고 7번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뭐 보고 횟수가 17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으면 뭐 됩니까? 그러니까 뭐 수시로 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대통령께서 평소 하시는 그거를 유출을 해보면 아마 뭐 계속 그걸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수습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만 참여드리게 되면 정말 의아한 것은 아침에도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지만은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길래 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길래 중대본에 가서 엄청난 엉뚱한 말씀을 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안행부 2차관이 황당해가지고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보도나 얘기에 그런 게 그때 뭐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보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까? 서면 보고나 유선 보고라도 보고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떠냐 그런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보고 판단을 그걸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이미 그 시간이면은 그 300명의 그 학생들 포함한 그분들이 다 사망했을 시간이에요. 바닷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유일하게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다 죽었겠다라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네, 인정합니까? 그 당시에는 폭격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희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앞에 나왔지요. 저체온증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내지 5시간. 배가 완전히 침몰 온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시간이? 몇 분입니까? 제가 지금 좀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오후 1시인가? 정확한 시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침몰 온 시간은 9시 넘어서 네. 아니 10시 넘어서 이제 거의 침몰 온 거죠. 공지만 좀 보이고. 네. 그리고 중대본에 간 게 몇 시에 갔습니까? 대통령께서. 2시로 알고 있습니다. 5시. 중대본 가지고. 예. 그러면 이미 뭔 에어포켓이고 뭐고 간에 에어포켓이 있어도 물속에 gat혀 있는 거죠. 이미 다 사망한 시간이에요. 3시간 내지 5시간 지나가면은 그 당시 수온으로는 다 사망입니다. 그건 이제 지금 지나고 난 뒤에 판단이고요. 그 당시에는 뭐 이틀이 가는 사흘이 가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온갖 희망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구조하지 않고 모든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사망에 이르게 죽게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죠. 뭐 구조에 좀 실적이 없었다는 점과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중대한 문제는 뭐 나서는 안 되지만 사고 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명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조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구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네,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왜 그 자리에 지금 계속 계십니까?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까? 해수부 장관은 그 현지 가족들 그 의견과 또 현장에서 가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임시켜 줄 것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해경청장도 그대로 두셨던데 왜 그렇습니까? 현지 수습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차관은 바꾸고 차장은 바꿨습니까? 그건 뭐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희망을 해서 바꿨어요? 본인이 퇴직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세월호 참사 이 정도 상황은 차관이나 차장이 책임질 정도 사안이고 총리나 장관이나 청장은 책임질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제가 책임지겠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수습할 때까지 두려면 차관도 그대로 두고 차장도 그대로 두어야죠. 거의 수습 상태까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거의. 어떻든 오늘이라도 총리를 포함해서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부가 국민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구조하지 않은 정부 실패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하는 길은 대강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지 말고 아무리 대통령이 붙들어도 떠나줘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길이기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제대로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대책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로는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해경 해체한 거 말고 대통령께서 책임진 거 뭐 있습니까? 해경 해체 외에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그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이고 그에 따라서 사고 수습을 철저히 하고 향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수차례 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공허한 담화다. 말로만 그냥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은 책임지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 대개조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네.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우선 이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그것 외에. 그 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비리, 관피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안전 내지 국가 변화에 대한 의식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국가 대개조로 대단히 미흡한 내용이다. 진정성 없는 수사에 불과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제 시정연에서 김무성 대표 연설에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혼란의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도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개헌을 반대합니까? 개헌하고 이거하고는 문제는 일관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아까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민생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4월달 세월호 나기 전에 저하고 총리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이 변한 것은 엄청난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 대재앙이 발생했고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 그 세월호 참사 나기 전에 총리와 저와의 이야기가 뭔가 좀 수준이 달라져야죠. 개헌에 대해서. 국가 혁신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은 정치 개혁, 정치 변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아울러서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편해서 우리 정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어제 헌재에서 지금 1대2로 편차를 줄이는 걸로 헌재 결정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헌재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지방은 대표성이 상실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또 헌재에서 여러 가지 국내 상황과 국제적인 그 지도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라리 지금과 같은 인구 기준만으로 가지 말고 인구에다 더해서 행정구역을 가미한다든지 기준으로, 아니면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3대1을 2대1로 고치는 것 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강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